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어요. 아빠는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계셨기 때문에 저도 같이 일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좀 더 일다운 일을 하며 돈을 벌려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낮에는 엄마와 함께 농사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합격을 하고 좀 더 욕심이 생겨서 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공부 양도 그렇고 학비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 저의 걱정을 눈치챈 엄마가 어느 날 제게 통장 하나를 내미셨어요. 이거 네 앞으로 들었던 적금이다. 돈이 많지는 않지만 네가 전문대 1년은 버틸 만한 학비는 될 거야. 네가 열심히 하면 4년제 대학은 몰라도 전문대는 갈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한번 해봐. 이것밖에 못 해줘서 미안하다. 저는 엄마의 마음이 느껴져서 통장을 들고 한참 울면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마음먹고 공부를 시작해서 1년 뒤 전문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엄마는 잘했다고 너무 좋아해 주셨고 저도 엄마에게 감사하다며 감격의 눈물을 또 한 번 흘렸어요. 대학 생활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를 하느라 힘들기는 했지만 졸업하면 더 나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졸업을 했고 저는 대형 병원 원무과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월급을 타던 날 엄마 선물을 사고 삼겹살을 잔뜩 샀어요. 엄마, 많이 먹어. 지금은 삼겹살이지만 나중에는 소갈비 사줄 수 있게 돈 열심히 벌게. 엄마는 제 입에 구운 고기를 넣어주시며 엄마는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소갈비가 아니라 이게 더 맛있어. 넌 돈 모아서 네 살 길 생각해.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제가 받아오는 월급이 많아지니 엄마도 많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도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서 주변 정리도 하고 하루의 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저를 좋게 봐주신 원무과 과장님은 저를 잘 챙겨주시고 엄마가 아프실 때도 병원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많이 봐주셨어요. 친구들은 대부분 첫 직장에서 힘든 기업들이 더 많다고 하던데 저는 좋았던 일들이 많아서 제가 참 행운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 남편도 만나게 되었고요. 병원 1인실과 특실,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자주 오던 남편은 어느 날 제게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연정 씨, 저 사실대로 말하고 시작할게요. 저 한 번 결혼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 집에서 아내를 너무 괴롭혀서 저하고 사이까지 나빠지게 되어서 이혼하게 됐고요.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 건 연정 씨와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서요. 저는 자신의 과거를 당당하게 밝히는 모습이 더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었기 때문에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과거 따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사장님에 비해 너무 많이 딸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딸리긴요. 영전 씨가 자기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는데 왜요? 저는 직업 같은 것보다 자기 위치에서 맡겨진 일을 잘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유라면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적극적인 남편의 대시로 저는 결국 사귀자고 했고 그게 결혼까지 가게 됐어요. 결혼 날짜를 잡고 남편은 제게 다짐하듯 말했어요. 본가 식구들이 우리 결혼 생활에 끼어들게 할 생각 절대 없어. 그러니까 우리 가족 초대하지 않는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그래도 결혼인데 부모님들은 뵈야 되지 않아?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지만 정말 욕심도 많고 남들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야. 나 전과 같은 일을 또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끼리 조촐하게 하자. 저는 알겠다고 했고 그런 남편의 생각을 엄마에게도 전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부모를 결혼식에 안 부른다니. 왜 그렇게까지 해? 아쉽지만 오죽하면 그럴까. 그렇게 엄마는 이해하기로 했다고 해요. 나는 우리 딸만 행복한다면 결혼식에 물만 떠나도 좋으니까 편한 대로 해. 남편은 엄마에게 큰절을 하며 감사하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게 많을 텐데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더 많은 사람들 초대하고 시부모님한테 사랑받는 모습도 보고 싶으셨을 텐데 제가 부족해서 이것밖에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괜찮아. 그만큼 둘이서 행복하게 살면 돼.
절대 우리 연정이 힘들게 하지 말고 연정이 부모 잘못 만나서 지금까지 한번 펴보지 못하고 일만 죽어라 한 아이야. 그러니까 자네가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줘야 돼. 그렇게 우리는 조촐하지만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남편은 교회에 전원주택을 직접 인테리어해서 정말 동화 같은 집을 꾸몄어요. 와, 내가 정말 이런 집에 사는 거야? 꿈만 같아. 그럼 이 집이 당신 집이야. 오늘부터 쭉 살 거야. 저희는 정말 행복하게 지냈어요. 남편은 시댁에서 오는 연락을 철저히 차단했고 사는 데가 어딘지도 절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한번 시어머니와 신우가 동네에 와서 저를 찾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길가에서 만난 거였어요. 시댁에서는 저희가 사는 동네까지는 알았지만 집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가 우리 아들 꼬셔서 집하고 인연 끊게 만든 그년이야? 그렇게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어찌나 민망하고 놀랐는지 몰라요. 남편한테 전화를 하니 남편은 자기가 오겠다며 절대 집에 들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근처 카페라도 가자고 하니 신우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우리가 카페나 가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아? 당장 집으로 가. 앞장서. 얼마나 잘해놓고 사는지 보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집집마다 창문 열고 내다보는데 정말 너무 창피했지만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가는 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근처 카페로 모시라고 했거든요. 두 사람은 막무가내로 저를 붙잡고 흔들며 말했어요. 남자 하나 홀려놓고 뭘 네 마음대로 못해? 그걸 변명이라고 해? 얼른 가자고. 빨리 앞장서. 그만하세요. 빨리 앞장서라고. 그만하세요.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사는데 알려줄 것 같아요? 당장 그만하지 않으면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할 테니까. 남편이 호통을 치자 그제서야 팔을 놓고 가버렸어요. 저한테 나중에 두고 보자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안 되겠다며 당장 집을 내놨어요. 저는 꿈에 그렸던 집을 파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우리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돼? 당신이 오늘 그렇게까지 말했으니 어머니나 아가씨도 안 올 것 같은데. 당신이 몰라서 하는 소리야. 이 동네까지 찾아왔으면 다음엔 우리 집으로 올 거야. 결국 저희는 집을 팔았고 저는 아쉬워하며 이사를 해야 했어요. 새로 이사한 아파트도 남편이 정성껏 꾸며서 정말 예뻤어요. 제가 너무 아쉬워하니 남편이 더 신경 쓴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고마워. 아니야, 다 우리 집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당신만큼은 상처받게 하고 싶지는 않아. 신랑은 제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저희는 아파트로 이사하고 1년 정도 행복한 신혼생활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심각한 얼굴로 제게 의논할 게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모습은 처음 보는 거라서 굉장히 긴장했어요. 사실 이혼한 그 사람한테도 연락이 왔어. 재혼해서 뉴질랜드 가는데 남자가 아이를 싫어한다고 아이를 데려가라고 하네. 그 사람이 보육원에서 자라서 가족이 없어. 엄마랑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데려오고 싶어도 참고 있었거든. 재현이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될까? 그런 걸 뭘 그렇게 고민하고 그래. 당신 딸이잖아. 아빠가 이렇게 했는데 그럼 걔가 어디 가겠어? 내가 그것도 이해 못할까 봐.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고맙다는 말만 계속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딸을 데려왔어요. 딸 아이한테는 엄마가 아파서 치료받으러 멀리 간다고 했습니다.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인 아이는 자꾸 우리 눈치를 보더라고요. 재현아, 이제 여기가 네 집이고 우리 집이야. 그러니까 마음 편히 가져.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순하고 품성이 밝아서 볼수록 정이 들고 예뻤어요. 저는 상처받지 않게 조심하면서 아이를 대했고 아이도 제 마음을 알아줬는지 어느 날 제 손을 잡고 친구들에게 가서 우리 엄마라고 이쁘지 않냐고 하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군요. 저는 딸 아이를 제가 낳은 것처럼 정성을 들였어요. 정말 아이가 어찌나 예쁘던지요. 핏줄은 아니었지만 진심으로 딸이라 생각했고 우리 딸도 그걸 알았는지 엄마 하면서 세상 사랑스러운 표현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도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연년생으로 아들 둘을 낳았어요. 집에 아이들이 많아지니 갑자기 시끌벅적해지더라고요.
딸아이는 어린데도 제가 아들 둘 때문에 쩔쩔매면 옆에서 곧잘 도와주고는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나서도 딸아이의 엄마가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 딸이었으니까요. 아이들도 누나를 잘 따랐어요. 아이들이 한참 자랄 시기에 정말 정신없었지만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대학에 다니고 아들들이 중학교에 갈 무렵 남편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자꾸 마르고 헛구역질하는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가니 의사가 위암 3기라는 것이었어요. 정말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수술을 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예후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남편 몰래 펑펑 울고 말았어요. 그런 중에도 남편은 자기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며 자꾸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순식간에 슬픔에 빠졌고 남편은 그 어려운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수술을 했지만 앞으로 항암 치료가 중요합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될 거예요. 의사는 이 말만 하고 다시 수술실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남편 병간호를 하면서 힘든 날들을 보내게 됐어요. 딸아이가 학교 휴학을 하며 많이 힘이 되어 주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시댁에 연락을 했어요. 아들이 죽은 것도 모르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연락을 받자마자 하는 말이 아들들을 데려간다는 것이었어요. 네가 오죽 잘했으면 내 아들이 병에 걸리겠냐? 네가 재현이한테만 신경 쓰고 네 남편을 쭉쭉 빨아먹으니까 그렇지. 내 손자들까지 그렇게 둘 수 없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그 사람 아픈데 한마디 위로라도 해주셔야죠. 애들을 데려간다니요. 나 안 보고 산다는 놈은 나도 필요 없어. 그리고 걔집에도 필요 없다. 손자들은 얘기가 달라지지. 걔들은 우리 핏줄이야. 무조건 집에서 애들 짐을 빼서 아이들을 데려간다더군요. 저와 딸아이가 병원에 있고 바쁠 때 갑자기 벌어진 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데려간 뒤 연락을 끊어버렸고 저는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고 결국 변호사를 대동해서 남편이 나으면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각서를 받았어요. 그때는 그 정도로 만족해야 했어요. 일단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돈도 점점 바닥나고 있었거든요. 딸아이가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보태는데 그게 또 제 옛날 모습 보는 것 같아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집안 형편은 점점 어려워지고 남편은 갈수록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버티고 있는데 갑자기 딸 아이의 친이모라는 분이 불쑥 저를 찾아왔어요. 딸 아이의 친모는 어릴 때 보육원에 버려지면서 혼자 미국으로 입양됐다고 하더군요. 언니를 찾았는데 몇 년 전 뉴질랜드에서 사고로 죽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언니 대신 잠시만 딸과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대신 우리 집 병원비와 생활비를 보태주겠다고요. 저는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도 돈 때문에 아이를 보내는 것 같아서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찾아와 간청하더군요. 그 모습을 본 딸이 말했어요. 엄마, 나 이모하고 살다가 올게. 영영 이별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만 살다가 오는 거잖아. 그래, 우리 딸 마음이 그러면 그렇게 해. 근데 나 돈은 안 받을래. 꼭 그 돈하고 바꾸는 것 같아. 그런 말 하지 말고 받아. 우리 형편 생각해서 도와주는 거라니까. 딸은 어른스럽게 저를 위로했고 얼마 후 친이모와 미국으로 떠났어요. 솔직히 딸의 친이모가 보내준 돈이 적지 않아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더 정성을 쏟았고 아들한테도 연락을 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자주 오던 아들들의 연락이 점점 뜸해지더니 끊어지더라고요. 저는 남편 병간호를 하며 마트 캐셔로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바빠서 이른 아침에는 이른 대로 밤이면 늦은 대로 신경을 못 쓰기는 했어요. 종종 연락을 해봤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몇 년 후 남편은 결국 암이 온몸에 퍼져 세상을 떠났어요. 그 사이 아들들은 대학교에 들어가 저도 모르게 군대에 갔더군요. 그런 것도 모르고 하나도 챙겨주지 못한 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이제부터라도 그동안 못한 것까지 다 해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애들이 저한테 오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 거니까 할머니한테 각서니 어쩌니 그딴 말로 협박하지 마. 누나, 우리 친누나 아니라며?
도망간 아빠 전부인 딸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뒷전이고 남의 딸만 챙겨? 같은 여자라서 그런 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어. 나 너희 차별해서 키운 적 없어. 큰아들이 코웃음 치며 말했어요. 우리도 이제 알 거 다 하니까 그만해. 할머니한테 다 들었어. 엄마가 아빠 가족들하고 못 만나게 만들려고 우리도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나중에 데려가니 어쩌니 한 거잖아.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그게 아니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아이들은 이미 시댁에서 한 얘기를 진실이라고 믿고 있어서 소용이 없었어요. 둘째는 꼭 저를 비웃는 것처럼 빈정거리며 말을 하고는 가버리더라고요. 이제 혼자서 잘 살아보세요. 저희 괜히 찾아오지 마시고. 그리고 며칠 후 시어머니가 오더니 무작정 남편의 재산을 내놓으라는 거였어요. 네가 내 아들 망가뜨려 놔서 벌어놓은 돈 있잖아. 그거 당장 내놔. 넌 그거 가지고 있을 자격도 없으니까 내놓으라고. 어머니, 저 돈 없어요. 그 사람 병원비로 다 쓰고 생활비도 모자라서 제가 마트 나가서 일한다고요. 내가 내 아들 재산도 조사 못할 것 같냐? 내가 뒷조사를 하기 전에 네가 순순히 내놓는 게 좋을 거다. 자꾸 아들들까지 전화해서 할머니한테 돈을 주라는 거였어요. 엄마, 그만큼 누렸으면 남는 건 할머니 주는 게 맞지. 엄마도 양심이라는 게 좀 있어봐. 저는 다른 건 다 참아도 아들들한테 오해받는 게 너무 힘들고 슬펐어요. 밤새 남편 통장을 뒤져보니 그나마 조금 남은 게 하나 있더군요. 저는 아들들한테 주는 거라는 마음으로 그 통장을 시어머니에게 줬고 예전에 남편의 인테리어 업체를 친구한테 넘기고 받았던 지분을 다 시어머니에게 넘겼어요. 그리고 저는 고된 일상을 시작해야 했어요. 집안에 돈 될 만한 것 다 팔아봤지만 얼마 되지 않았고 저는 식당에 취직을 해서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반찬 만드는 일을 하게 됐어요. 일하다가 너무 힘들면 남편 생각에 눈물을 쏟은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도 아들들은 가끔씩 저를 찾아와 돈을 달라고 했어요. 액수가 용돈 정도가 아니라 항상 100단위였어요. 겨우 벌어놨던 돈들을 주고 나면 아들들은 다시 연락을 끊었고 잊혀질만 하면 찾아와서 또 몇백만 원씩 요구했어요. 저는 이게 다 내가 내 손으로 못 키워서 생긴 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벌리는 손들을 받아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일을 무리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몸이 많이 상해서 저도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누워있으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걱정만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집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보자마자 하는 말이 집에서 나가라는 것이었어요. 애들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되겠니? 네가 내 손자들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그러면 이 집이라도 내놔. 어머니, 이 집은 안 돼요. 제가 왜 이 집을 못 팔고 있는데요. 이거 다 그 사람이 직접 고치고 꾸민 거예요. 그 사람 손때가 묻은 집을 어떻게 팔아요?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엄마, 아파서 일도 못 나가면서 어떻게 해줄 건데? 나랑 석준이 벤처기업 만들 건데 하나라도 보태줘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돼서 어떻게 자기 인생만 생각해? 그래도 이 집은 안 돼. 내가 어디 돈 구할 데 있는지 알아볼게. 한두 푼도 아니고 누가 엄마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그래? 시어머니와 큰아들도 코웃음 치며 비웃더라고요. 내가 내 아들 집 팔겠다는데 네가 왜 막냐? 나는 정당한 권리 찾는 거야. 그리고 얘들도 친손사고. 너보다 얘들이 이 집을 가지는 게 맞지. 그동안 여기서 편하게 살았으면 이제 물러날 때도 됐잖아.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제가 다른 건 다 해도 이 집은 절대 안 된다며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와 아들들은 어디서 큰 소리를 내냐며 화를 내더니 조만간 나가게 될 거라면서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남편 사진을 붙잡고 밤새 펑펑 울면서 어떻게 하냐고 했지만 뾰족한 수가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일주일 넘게 시어머니와 아들들한테 시달리는데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나야 재현이. 나 한국 들어가.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 그냥 눈물만 쏟아지더라고요. 재현이는 왜 울기만 하냐며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고 저는 그동안 쌓였던 것이 터져서 딸한테 모든 걸 다 털어놓았어요. 자기가 갈 때까지 잘 버티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아들들이 다시 오는 날이 됐어요. 너 진짜 끈질기구나. 하기는 그러니까 내 아들 잡아먹고도 이러고 살지. 내가 오늘은 짐 챙겨놓고 있으라고 했는데 뭐 한 거야? 그러더니 아들들한테 짐을 챙기라고 하더군요.
애들이 제 짐을 챙겨서 막 거실에 내다 놓는데 딸아이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니, 저한테는 할머니도 아니죠. 이선자 씨죠? 저는 오늘 신유정 씨 법정 대리인으로 왔어요. 딸이 명함을 내밀었어요. 딸은 미국에서 공부해서 국제 변호사 자격증을 땄고 한국의 대기업 법무팀에 취직을 했던 것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가 되자 딸이 그것을 알고 회사에 말해서 출근 날짜를 미루고 제 변호를 맡았어요. 이선자 씨는 이 집에 대한 아무 권리가 없어요. 이 집은 아빠 김상호 씨의 집이니까 상속도 자녀들한테 권리가 있고요. 그 관리는 배우자의 일이고 그동안 아들 김성진, 김성윤이 받아간 돈을 따져보면 두 아들도 이 집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주 또박또박 조리 있게 말하더군요. 그 바람에 시어머니와 아들들은 찔려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물러났어요. 저는 딸을 붙잡고 그동안 서름에 엉엉 울고 말았어요. 엄마 걱정 마. 이제 내가 엄마 곁에 있을 거니까 아무 걱정 마. 그동안 공부 때문에 연락 많이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딸은 엄청난 소식을 저에게 알려줬어요. 남편이 죽기 전 딸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맡긴 재산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할머니가 저러니 아빠가 미리 돈을 다 써놨네. 남편은 제가 마음이 약해서 재산을 저에게 남겨봤자 어머님께 다 뺏길 줄 알고 따로 모아둔 재산을 딸이 독립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오픈하기로 유언장을 써서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를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요. 그걸 알게 된 아들들이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전과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엄마, 우리한테 섭섭한 거 있으면 풀어. 우리도 엄마한테 섭섭한 거 다 풀게. 이제 남처럼 지내지 말자. 나는 그냥 우리가 남처럼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너희도 내가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섭섭한 게 많겠지만 난 그래도 내 힘을 다해서 너희가 해달라는 돈 다 해줬어. 그런데도 너네는 할머니랑 와서 이 집까지 뺏으려고 했잖아? 나 그거 절대 용서 못해. 이 집에서 날 끌어내려고 해? 지금까지 해왔던 거 난 평생 잊지 못할 거다. 난 그런 친아들보다 내 딸 재원이가 좋아.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갈 길 행복하게 살아. 니네 할머니랑 오손도손 살면 되잖아. 내가 키우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할머니와 한통속이 되어서 저를 괴롭힌 걸 생각하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들들도 더 이상 저한테 오지 못했고 시댁에서도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게 되었어요. 그 이후 저는 딸의 보살핌을 받으며 잘 살고 있어요. 딸이 결혼을 해서 사이도 생겼고요. 딸은 해외 출장을 다녀와서 좋은 데가 있으면 휴가 때 꼭 저를 데리고 간답니다. 그냥 제가 행복한 것만 생각하며 살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마음 좀 편히 살아도 되는 거겠지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아, 술이 많이 취하네요. 저는 올해로 결혼 11년 차인 딸 둘 키우고 있는 아줌마인데요. 이런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눌 친구도 없고 친정은 또 걱정할까봐 말도 못하겠고 그냥 누구라도 제 얘기를 좀 들어주고 조금의 위로라도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써보려 합니다. 얼마 전 제 남편이랑 만나던 여자를 만나고 왔어요. 남편은 올해 40살이고요. 그리고 그 여자는 26살이라네요. 저랑은 띠동갑도 넘네요. 참나. 우리 남편은 일주일에 4번 정도 술을 먹는 술고래인데요. 그중에 반 이상은 여자들이 있는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셔요. 이상한 곳 말고 그냥 아가씨들이 술만 따라주는 그런 곳, 혹은 바 같은 그런 곳이요. 근데 요 몇 달 들어서부터는 남편은 술 먹고 거의 하루 걸러 하루아침 6시에서 8시에 들어오고 심할 때는 다음날 회사 일도 안 가게 일쑤에다 생전 신경도 안 쓰던 피부를 다 신경 쓰질 않나. 옷도 이전에는 제가 사주면 사주는데도 그냥 군말 없이 입던 사람이 옷차림을 다 신경 쓰지 않나. 게다가 집에 들어오면 향수 냄새가 확 나기도 하는 겁니다. 퇴근하고 오거나 주말이나 쉬는 날에도 자기가 일하는 방에 들어가서는 도통 나오지도 않았고 그냥
저는 밥 주고 애들 봐주는 하인인가 보다 했네요. 그리고 남편은 항상 핸드폰만 손에 쥐고 있고 그 핸드폰 보면서만 시시덕거리며 웃고 그럽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의 분위기가 정말 달라졌어요. 그냥 뭐랄까, 사람이 풍기는 느낌 그 자체가 달라졌다고 해야 하나? 아침에 술 먹고 기어 들어와서 9시나 10시에 퇴근하는데도 사람이 밝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죠. 정말 누구랑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지 하루 종일 설레고 기분 좋은 사람 같은 그런 거예요. 제가 아는 남편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여자에겐 무서운 촉이란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느낌이 딴 여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정말 느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게다가 그냥 심심풀이로 만나는 여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 이후로는 전 계속 남편에게 무심하게 대했고, 전에는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오는 거 터치를 안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 때문에 툭툭 더 말다툼을 하게 되고 그랬죠. 제가 딸내미 시켜서 아빠가 방에서 뭐 하시는지 보고 와라 이러면 딸은 아빠 책상에 핸드폰 보시는데 웃으면서 이러고, 남편의 모든 행동이 정말 너무나도 의심스러웠어요. 의심이 의심을 낳는다고 한번 그런 생각을 하니까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우린 결혼할 때부터 서로의 사생활에 대해서 어떻게든 관여하지 말고 웬만한 거 터치 안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제가 그랬던 적이 없었는데 저는 남편의 핸드폰이랑 노트북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정말 궁금했어요. 진짜 확인 안 하면 돌아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핸드폰과 노트북을 몰래 뒤져보기로 마음먹었죠. 남편이 1년 전에 뭐 사고 친 게 있어서 매주 주말마다 시아버지께 불려가는데요. 저는 몸이 좀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저는 애들과 남편만 시댁에 보냈어요. 그리고 남편 방에 들어가서 노트북을 몰래 켜서 뒤져봤습니다. 사진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 생각을 하니 또 눈물이 나오네요. 그 여자가 보낸 것 같은 셀카 찍은 사진 몇 장, 도시락 만든 사진, 초콜릿 만드는 사진, 아마 그 여자가 남편에게 만들어줬나 봐요. 또 둘이 어디 가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가까운 곳 등대에 간 사진, 하여튼 두 사람의 이런저런 사진들이 있더군요. 이미 의심하고 또 직감하고 있었지만 그런 사진들을 직접 보니까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손이 막 떨리고 몸이 떨리고 진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사람 마음 찢어지게 아픈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싶고, 결혼 6년이란 시간 지나고 보니 우린 하루에 몇 마디 오가는 것도 없이 정말 기계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고, 항상 우리 딸내미들 얘기나 집안 얘기만 하고 우리 부부 둘만의 얘기를 한 지는 언제인지, 부부 사이에 대화 같은 대화를 한 지가 언제인지, 어떻게 보면 남들에 비해서 아쉬울 거 없는 결혼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 연봉은 거의 9천에다 딸들에게는 정말 잘해주고 자상하고 저와는 별다른 트러블 없이 지낸 남편이었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부부가 서로에게 서로 관여를 안 한 게 이렇게 만든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노트북 앞에서 울어대며 3시간은 간 것 같아요. 저는 남편한테 전화해서 친정에서 하루 자고 온다고 하고는 일단 밖으로 나왔어요. 진짜 웃긴 게 막상 나오고 보니 갈 곳이 없더라고요. 눈물은 계속 나오고 갈 곳은 없고, 그래서 혼자 근처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놓고선 그냥 그 안에서 또 울었었죠. 제가 마음이 정말 약해져 있나 봐요. 아니면 다른 아줌마들도 다 이럴까요? 남편 불러다가 그냥 막 이 여자 누구냐고 삿대질 하면서 따지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원래는 밖에서 자고 오려고 했는데 딸들 때문에 마음에 걸려서 저녁 9시쯤에 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웬걸. 울 애들은 시아버지 댁에 다 맡겨놓고선 이 인간이 또 술을 먹으러 나갔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결국 제가 시댁에서 애들 데리고 와서 재우고 밤새워 남편을 기다렸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만 느껴지던지. 그리고 새벽 5시 조금 넘어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자는 척을 해버렸어요. 그 인간이 방으로 돌아오는데 역시나 향수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남편도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인간 핸드폰을 몰래 꺼내서 화장실 가서 열어봤습니다. 그 여자랑 카카오톡 한 게 있더라고요. 집에 오기 직전까지 보냈대요.
참고 위에서부터 보려고 쭉 올렸는데 그 전에 것들은 다 지웠는지 없고 그날 보낸 것만 있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게 둘이 술을 마시다 왔나 싶었는데 남편이 그 여자와 보낸 내용이 항상 너와 뜨거웠다. 실은 이제 귀찮을 만도 한데 한없이 내가 만나자고 하면 만났고 만나면서도 항상 웃고 밝게 있어서 나는 네가 너무 좋다. 너를 이렇게 좋아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난 너가 점점 너무 좋아져서 나도 어쩔 줄을 모르겠다. 일단 이 말들이 막 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빠져들었으면 그런 말을 하는지. 저는 그거 보고 화장실에서 또 입 막고 울고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여자랑 만나서 얘기라도 좀 해봐야겠다 싶어서 여자 번호를 제 폰에 저장해 놓고 잤어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전화했더니 그 여자가 안 받는 거예요. 화를 누르고 인내심을 갖고 하루에 4-5번 전화했더니 그제야 받네요. 저는 제 신분을 밝히고 그 여자랑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사람 많은 데서 얘기를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호텔방을 잡아놓고 거기로 불렀어요. 얘기하다가 화나면 진짜 박살을 낼 작정이었죠. 근데 이 여자가 밥 먹는 데서 보던가 왜 호텔에서 보냐며 그냥 카페에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잔소리 말고 오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네요.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긴장되는지 화가 나다가도 다른 생각이 막 들고 하여튼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무슨 생각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드라마도 아니고 왜 제가 이러고 있나, 내가 남편에게 무슨 잘못을 해서 그렇게 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잠시 후 그 여자가 방문을 똑똑 두드리는데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게 손이 막 떨리고 다리도 막 떨고 저는 애써 평정심을 찾은 후 문을 열어주고 그 여자에게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들어오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러고는 막 울면서 잘못했다고 화가 풀릴 때까지 자기를 때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 여자가 드라마에서 나오는 여자들처럼 막 뻔뻔하게 나올 줄로만 예상했는데 그래서 아주 박살을 내버리려고 했었는데 막상 그 여자가 그렇게 나오니까 손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에게 일단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자기는 계속 무릎 꿇고 있겠다면서 왜 부르신지 잘 안다고 정말 잘못했고 너무 큰 죄를 졌다고 아주 땅이 꺼져라 엉엉 울면서 싹싹 빌었어요. 그래서 양심은 있는 여자인지 아니면 연기를 잘하는 건지 여자를 바로 앉히고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바에서 일하다 저희 남편과는 손님으로 만났다고 하네요. 사진으로만 볼 때도 이쁘장한 건 알았지만 실제로 만나서 보니까 젊어서 그런가 더 예쁘고 귀여운 그런 얼굴이었어요. 여자인 제가 봐도 귀여운데 남자들은 어떻겠어요. 게다가 손도 이쁘고 뽀얗고 목소리도 여성스럽고 귀엽더군요. 젊은 건 어쩔 수 없는 건지 그 여자의 예쁜 얼굴을 보고 있자니 나이 먹은 제가 더욱더 초라하게 생각되었어요. 남편은 손님으로 갔다가 걔가 마음에 들어서 계속 몇 번씩 거기를 갔나 봐요. 그러다가 친해지고 나중에 밖에서도 따로 만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집이 너무 어려워서 등록금 벌려고 일한 거였는데 밖에서 올 남편이 용돈도 주고 해서 만났다고 하네요. 얼마씩 받았냐고 물어봤더니 한 번 볼 때마다 30만 원이나 40만 원씩이었다더군요. 이 한심한 인간 같으니. 걔는 자기가 너무 어렵게 자라서 그래서 그런 거에 혹해서 만났다면서 저에게 계속해서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돈 때문이지만 그래도 계속 만나다 보니 저희 남편이 자기한테 마음을 너무 기대고 또 자기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그 여자도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만나면서 서로 마음을 기대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좋아져서 자기가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잠깐 잊었다고 그러면서도 절대로 선은 넘지 않았다고 우리 남편이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하고 계속 여행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절대로 안 갔다고 진짜로 데이트만 했다고 딱 잡았대는데 정말 그랬는지는 제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이미 서로 그랬다고 한들 제가 뭘 어쩌겠습니까. 하여튼 얘기하는 내내 그 여자는 질질 짜면서 저한테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 보니 걔도 참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하여튼 얘기하는 내내 그 여자는 질질 짜면서 저한테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 보니 걔도 참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밥 먹고 영화도 보여주면서 돈까지 30만 원씩 쥐어주는데 안 혹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형편도 어려운 아가씨가. 저는 그 여자에게 오늘은 일단 돌아가라고 하고 나를 만난 건 우리 남편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애들 재우고 혼자서 술 잔뜩 마시고 혼자 앉아서 울다가 웃다가 화났다가 자책했다가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주 제정신을 못 찾았네요. 이 시간까지도 남편이란 인간은 또 어디서 술을 먹는지 들어오지도 않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제 남편은 이미 이 여자한테 마음을 많이 줘버린 거라면 전 이제 어떻게 해요? 진짜 20대 연애하던 젊은 남자처럼 달라진 남편을 보면 저는 가슴이 너무나도 아픈데 또 우리 애들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다시는 둘이 안 만난다고 해놓고서 또 둘이 몰래 만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고 설령 진짜로 안 만난다고 해도 저는 아마 계속해서 남편을 의심할 텐데 이런 상태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가능할는지 그냥 머리가 터질 것 같네요. 하지만 남편과 바로 갈라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좋은 남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애들한테는 참 좋은 아빠인데 남편이 나를 다시 사랑해주길 바라면서도 또 마음 한구석에는 남편을 미워하고 있고 아 정말 눈물만 나오네요. 마음이 쓰리고 쓰려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